창업과세법 11주차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할 차례죠. 자, 특별세액공제에는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보험료의 12%, 그러니까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줘요. 물론 여기 연간 한도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줘도 100만 원 이상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제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이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내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서만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총 급여가 6천만 원이다. 그러면 3%는 180만 원이죠. 그러니까 180만 원을 넘겨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80만 원 넘겨서 의료비를 지출을 하려면 무슨 수술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받았다든지 중병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뭐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이 돼요. 뭐 참고로 얘기해 보면 뭐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미용, 성형 수술 비용은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의 의약품, 여기에는 한약도 포함되어 있고 공제가 되죠. 그런데 건강 증진용 보약, 예를 들어 뭐 환절기에 몸이 찌뿌듯해서 한약 한 제 데려 먹었다, 이런 거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어요. 교육비 세액 공제, 직계비속 교육비,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줘요. 107쪽 보시죠.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가 없어요. 학교나 직장 등으로부터 어떤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이 비용은 공제가 돼요. 다음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한번 보시죠. 기부금 세액 공제. 자,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어떤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것까지 합산을 해서 이제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부금과 관련해서 앞에서 아마 기부금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 하면 사업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 필요경비, 기부금이 필요경비 포함되잖아요. 근데 기부금이 뭐 무한정 포함되는 건 아니고, 기부금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죠. 한도 초과하면 인정을 못 받고요. 이렇게 기부금이 앞에서는 사업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이제 산입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세액공제예요. 그럼 어떤 경우 기부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자, 일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뿐이고 세액공제는 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없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요. 뭐 근로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기부금 세액 공제만 가능해요. 기부금 세액 공제만.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이때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 공제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는 이제 필요경비 이제 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할 때에는 사업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자, 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액 한번 보죠.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한도가 없어요. 법정 기부금도 사실상 거의 전액이 인정이 되고 한도는 별도로 없어요. 그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을 뺀 금액에서 30%가 한도고요.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 근데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산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준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뺀 금액에 지금 여기 오타가 났어요. 30%가 아니라 10%로 정정하세요. 10%. 그 다음에 더하기 기준소득금액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뺀 금액의 이건 20%에 해당하는 비용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중 작은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거기 곱하는 비율이 지금 오타가 났어요. 맨 앞부분은 10%,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20%예요. 그러니까 기준소득금액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 곱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미니멈 기준소득금액 빼기 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뺀 금액에 곱하기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중 작은 금액. 그래서 그거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기부금 공제 한도고요. 실제 공제액은 어떻게 되냐? 실제 공제액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죠? 실제 공제액이 빠져 있어서 내가 여기다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공제액을 한번 보죠. 자, 공제액은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모두 합산해요. 이 모두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 대상 기부금 중 1,000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비율이 꽤 높죠. 좀 기부 문화를 장려하려고 비율을 좀 올렸어요. 금액은 낮추고. 그래서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이 기부금 모두 합한 금액에서 1,000만 원까지는 15%를 공제해 주고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거 초과분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15%, 실제 지출한 기부금은 15%, 초과한 경우는 30%. 근데 여기 이제 공제 대상 기부금이 이제 법정 기부금은 이제 전액이고요. 특별한 한도가 없으니까. 우리 사주 조합원은 조합 기부금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한도 내 금액이고 지정 기부금도 한도 내 금액 전부 합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던 경우,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죠.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면 사업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은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그래서 그 기부금이 1,000만 원까지는 15%고 1,000만 원 넘어가면 30%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인데 사실상 이건 전액 공제돼요. 10만 원까지 사실상.
그 다음에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25%. 그래서 이런 기부금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이상 공제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요게 이제 그 기부금 공제액이에요. 기부금 공제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이제 임차해서 납입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 월세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기타 세액 공제 한번 보시죠. 108쪽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우리 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는 그 외국에서 소득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손실세액 공제, 어떤 재해로 말미암아 입은 손실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이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1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71만 5천 원 플러스 그 1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한도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간편법 한도는 지우세요. 간편법 한도는 지우시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 기장세액 공제 한번 보시죠.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최저한세 이렇게 나와 있죠. 최저한세. 근데 이 최저한세도 사실은 이제 우리 소득세법보다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최저한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각종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할 최소한의 금액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받아서 영원히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금, 그게 최저한세예요. 최저한세. 근데 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그 세액 감면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가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이런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리 세액 감면을 많이 받아도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 그게 최저한세예요. 여기 보시면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액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전에 산출세액에 대해서 35%,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5%, 3천만 원을 초과하면 45%인데요. 요거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큰 금액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액 감면이나 이런 걸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어느 금액 이상은 내야 된다.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에 해당되는 금액은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저한세예요. 최저한세 계산하는 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개념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끝으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번 보시죠.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언제 하냐면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해요.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어요. 납부도 했고요. 자, 이때 이 확정신고를 할 때 첨부 서류가 있어요. 복식후기 의무자는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 같은 이런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필수적 첨부 서류예요. 만약에 이런 필수적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해당돼. 미신고면 어떻게 되죠?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도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고 있어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우리 여기에는 제가 우리 교재에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계 신고라는 게 뭐죠?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추계 신고. 추계 신고는 어떤 경우예요? 장부가 없는 경우. 회계 장부가 없어요. 내가 기장을 하지 않았어. 또는 기장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아니면 장부를 잊어버렸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장부나 증명서류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는 걸 우리가 추계신고라고 그래요. 추계신고. 아니면 이제 신고를 했긴 했는데 신고 내용이 잘못됐어. 뭐 오류나 탈류가 있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도 그 세무서에서 말이죠. 추계 경정해서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세무서에서 추계 경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추계 신고를 할 때 이제 수익금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는데 이때 이 필요경비를 공제할 때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장부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계산을 해서 이제 소득 금액을 추정을 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추계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결정 경정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그러니까 추계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렇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죠. 하여튼 이런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추계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 필요적 첨부 서류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경우 이제 미신고 가산세를 낼 수가 있죠. 그죠?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기장 가산세. 기장 의무가 있는 경우 기장하지 않으면 미기장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110쪽 한번 보시죠. 특례. 자, 거주자가 사망했어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월 1일서부터 사망할 때까지가 과세 기간이 된다 그랬잖아. 원래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 1월 1일서부터 연말까지잖아. 12월 31일까지잖아. 근데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사망한 때까지가 과세 기간이 된다 그랬죠. 이때는 그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했어요. 해외여행 가려고 출국한 게 아니라 해외 이주를 가려고 출국을 했어요. 이때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죠? 1월 2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잖아요. 이때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자, 확정신고의 예외를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있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하면 끝나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거예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원천 징수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연말정산대산소득과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확정 신고 납부 한번 보죠.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제 납부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하죠. 근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8월 31일까지도 납부 기한을 지금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분납도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음에 중간예납 한번 보죠. 중간예납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가가치세에서 보면 예정신고가 있었잖아요.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그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었죠. 이것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중간예납은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제 중간예납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11월 1일서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11월 30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확정 신고 납부가 5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0일 한 6개월 지났네. 그렇지?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돼서 지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예납이야, 중간예납. 그럼 중간예납 금액은 얼마냐? 직전 과세 기간 납부한 금액의 절반이에요. 직전 과세 기간 납부한 금액의 절반이다. 그런데 111쪽 보면 중간 예납 기간 동안에 실제 그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실적 기준을 적용해서 중간 예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직전 과세 기간, 작년치 절반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 예납하는데 실제 해당 중간 예납 기간 동안에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점선 박스 안에 보면 중간 예납 기준이 없는 거주자, 신규 사업자. 중간 예납 기준이 없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 기준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을 하지를 않죠. 중간 예납 의무가 없어요. 제가 이거 신규 사업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 예납 기간의 실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중간 예납 기준이 없는 거주자 또는 중간 예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보다 사업이 너무 안 됐어. 사업이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실적이 형편없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실적 기준에 의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반드시 의무는 아니야. 선택사항이야. 그 다음 원천징수 한번 보죠.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원천징수세율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이자 배당소득은 14%,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3%. 사업소득 같은 경우 원천징수하는 건 극히 예외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금액이 20%, 복권 당첨금 소득은 이제 3억 원 초과분은 30%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있어서 해지 일시금의 경우는 15%예요. 원천징수 반기 특례 한번 보죠.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입니다. 굉장히 소규모 사업자죠. 이런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0일,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음 결정과 경정 한번 보자. 결정과 경정. 자, 결정.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긴 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제 고쳐서 세무서장이 이제 납세 고지를 할 수가 있죠. 과세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결정 경정을 할 때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지 조사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증명 서류라든지 장부를 뒤져서 실제 조사를 해서 결정 경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계 조사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장부와 증명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렇게 추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때 추계 금액을 계산할 때 이건 추계 신고에 있어서 똑같아요. 추계 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준 경비율이 적용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 우리가 이제 매년 아니면 몇 년 한 경년제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고시를 해요. 업종별로, 세부 업종별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고시를 해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그냥 경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소득 금액을요. 수익 금액 빼기 그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하시고 소득 금액은요. 수익 금액 빼기 가로 열고 수익 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단순 경비율이 80%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1,000만 원에서 80%는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나 돼?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단순 경비율이에요. 그 다음 기준 경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기준 경비율 계산하는 거 동그라미 2번이요. 113쪽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수익 금액 빼기 주요 경비를 빼줘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 이거 왜 이제 기준 경비율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냐 하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경비를 주요 경비하고 기타 경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 자료를 내야 돼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응? 주요 경비. 그럼 주요 경비가 뭐냐고 조그만한 별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주요 비용? 여기 주요 경비예요. 주요 경비는 뭐가 있냐면 매입 비용, 원가죠. 그 다음에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내가 가게를 운영, 가게에 대해서 월세 내는 거. 그 다음에 인건비, 우리 종업원한테 돈 주는 거, 뭐 이런 게 주요 경비예요. 이렇게 매입 비용,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내가 증빙을 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그냥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익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 똑같이 그냥 1,000만 원은 좀 아닌데. 만약에 수익 금액이 1억이다. 수익 금액이 1억이다. 근데 뭐 주요 경비가 2,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이 2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 금액 1억 원, 주요 경비 2,000만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이 20%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아니죠. 1억에 20%니까 2,000만 원이네. 그럼 4,000만 원 빼고 6,000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경비율은 진짜 단순하잖아. 필요 경비를 어떻게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야. 그런데 기준 경비율은 뭐냐면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이 기준 경비율을 대로 기타 경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경비는 증명을 하고 기타 경비는 그냥 경비율을 곱해가지고 퉁치는 거지. 자, 이게 기준 경비율이야. 그럼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내가 그냥 예로 한번 들어줄게. 예로. 이건 이제 거의 책자예요. 두께가 거의 책자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고 그럴 때는요. 거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이 기준 경비율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단순 경비율하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업종별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숙박업이에요. 숙박업인데 여관, 모텔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단순 경비율이 얼마죠? 81.6%잖아. 기준 경비율은
20.7%. 거의 한 단순경 비율이 4배 정도 더 높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펜션 호스텔 같은 경우 82.9, 20.4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김밥 분식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김밥 분식점. 김밥 분식점 같은 경우 단순경 비율이 무려 91%예요. 91%. 그러니까 김밥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면요. 수익 금액의 거의 91%를 비용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경 비율은 11.6%죠. 11.6%. 그럼 여러분들 이게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기준경 비율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볼 거 없죠. 단순경 비율 적용하는 게 유리한 거죠. 김밥이나 분식점 같은 경우 91%나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땡큐지 단순경 비율. 그러니까 단순경 비율은 뭐예요? 아무나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경 비율은. 그래서 그 단순경 비율 적용 대상자 한번 보시죠. 단순경 비율 적용 대상자를 보시면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복식 부기 의무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다 단순경 비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자 중에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 해당 과세 기간, 지금 신규로 개업한 그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복식 부기 의무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 비율을 적용해줘요. 복식 부기 의무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이 앞에 내가 그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복식 부기 의무자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아주 소규모 사업자예요. 거기 보면 일정액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 얼마? 3,600만 원. 이건 굉장히 소규모 영세업자예요. 3,6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굉장히 낮은 거죠. 수익 금액이 아주 낮아요. 이거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수익 금액이. 수익 금액이 3,600만 원이면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죠. 아주 조그만한 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단순경 비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단순경 비율을. 그럼 기준경 비율을 적용되는 경우, 이거 말고는 다 기준경 비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기준경 비율이. 그리고 이제 전문직 사업자 있잖아요.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단순경 비율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금액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기준경 비율을 적용해요. 요즘 전문직 사업자라 하더라도 힘든 사람들 참 많은데, 그냥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전문직 사업자라면 돈 잘 버는 줄 아는데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 자우지간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 비율을 적용 안 해. 기준경 비율을 적용돼요. 자, 기준경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아까 기준경 비율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근데 증빙 서류가 없어. 그래서 기준경 비율을 곱했어. 기준경 비율을 곱하면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자, 증빙 서류가 없는데 기준경 비율을 곱하면 이거 차이가 몇 배예요? 이거 9배 차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4배 차이 나고 증빙 서류가 없어. 그래서 주요 경비를 증명을 못해서. 그러니까 주요 경비는 어떻게 돼? 빵원 처리되는 거잖아. 그럼 기준 경비를 곱해버리면 세금이 너무 올라간다고. 세금이 너무 올라가. 그럼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좀 해줘야겠다 해서 나온 게 동그라미 1번이야. 동그라미 1번이 뭐? 이거 단순 경비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곱하기 일정 배율을 곱해버려요. 일정 배율을 곱해. 근데 이 배율이 2018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2.6을 곱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를 곱해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 곱하기 3.6이라. 3.6. 그래서 만약에 주요 경비에 대해서 내가 증명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걸로 가면 돼. 이걸로. 수익 금액, 단순 경비율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 곱하기 배율로 가면 된다. 다음 성실신고 확인제도 한번 보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뭐냐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세무사 등이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잖아요. 그죠? 법인은 회계 감사를 받잖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됐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없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그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우린 다 신고납세 제도잖아. 신고납세 제도. 그러니까 신고납세 제도라 보니까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세무조사 들어가지 않는 이상 신고한 내용대로 그대로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몰라.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도 운 나쁘게 걸리면 이제 막 그냥 추징당하고 이러지. 사실은 이게 잘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뭔가 좀 투명하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된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그래서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그 확정 신고를 할 때 그 기장, 장부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한 다음에 이거 뭐 성실하게 신고했다 이렇게 확인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도예요.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농업, 도매, 소매업은 15억 이상,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원 이상. 이거 아까 그거하고 좀 규모가 많이 다르죠.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원래 5월 31일까지잖아. 근데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이 돼요. 한 달 연장이 되고 의료비라든지 월세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지죠.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사 등이 작성해주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작성해 주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왜 공짜로 작성해 주겠어요? 추가 비용을 더 받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거 세무사 좋으라고 만든 제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무사가 이거 확인서 끊어주면 돈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 세무사 등에게 지출한 비용이겠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요. 114쪽에 보면 한도가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님들이 요 금액에 맞춰서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제출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차 때 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 11주차 강의가 좀 길었어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차 때 법인세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